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에 대해서 그 당시 집권당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워낙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요. 공수처 관련된 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 관련된 기사도 상당히 좀 돋보이는 기사로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게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찻잔 속 태풍처럼 큰 반향이 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네.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그냥 열망이지. 본인 개인 철저하게 개인이 그냥 나이스하게 한번 뭔가 그냥 일하고 있다. 그냥 네. 속된 말로 하면 그냥 폼 잡고 싶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네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 했다. 숙제했다. 그런 거죠. 숙제. 근데 왜 숙제를 왜 이 타이밍에? 원래 9일날 하려던 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근데 너무 뒤로 미루면 또 못할 것 같으니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버린 거예요, 그냥. 했다가 해버린 거예요. 속이 시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저는 이제 사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뭔가 사과를 한다면 근데 책임이 뒤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친이 친박 이런 거 좀 벗어나야 되니까 진짜 그때 좀 강하게 그런 혜택을 보신 분들은 정치에서 좀 은퇴하는 게 어떻겠나, 나하고 같이 은퇴합시다, 이런 정도 후속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어정쩡한 게 사과 주체가 일단 전혀 이 보수 정당을 대표하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민주당에서 이 양반은 보수 정당을 대표하지 않잖아요. 네, 사과를 맞습니다. 하면 옛날에 노태우 때나 그때를 사과하면 모를까, 그때 하면 맞을까,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송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당내 원내 대변인이기도 한데, 지난번에 그 사과 하시기 전에 문재인을 배출한 현 정권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하시라,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굉장히 쓴소리였죠. 네. 근데 본인 어느 책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타임이나 뭐를 다 떠나서 그냥 이거는 좀 멋있게 보이는 나이 드신 분의 그냥 어른의 그냥 자기 만족?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근데 왜 멋있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옛날식인 거죠, 사실은. 저분만 하더라도 옛날식 사고죠, 사실은. 이게 이 사과를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지금 납득을 못 하는데, 사과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죠, 사과를. 진짜 사과를 하려면. 보통 이런 게 이제 당내 반발도 부딪히고 해서 짜잔 하고 사과를 하면 이를테면 전율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대반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야? 왜 하는 거야? 내용도 무슨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데다가 당연한 구구절절 당연한 얘기들만 쭉 적어놨더라고요. 멋진 플레이를 한 거예요, 본인은. 근데 저게 어시스트도 아니고 멋있는 슈팅도 아니고 그냥 본인 혼자 멋있는 플레이를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근데 관중들은 일단 그 플레이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플레이가 우리 팀, 자기 팀에 특별하게 도움이 된 것도 없어요. 저게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다가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이제 쉬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죠. 그냥 해치운 거죠. 숙제를 해치운 거예요. 숙제를. 밀린 숙제를 해치운 거예요. 더 이상 미뤘다가는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볼일 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저기에 대해서 그냥 의미를 이렇게 당신 스스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손흥민 같은 어시스트도 아니고 케인 같은 멋진 슈팅도 아니고
그렇게 돼야 도움이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진짜 어디서 플레이를 하긴 하셨는데 네. 본인은 좋아하는데 남들은 지금 그 많은 관중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저것이 얻을 수 있는 저 사과를 한다는 메시지가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 국민의 힘에 어떤 이득이 될지, 김종인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그 계산 주판을 튀겨봐도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이득이랄까? 뭐 물론 뭐 모든 정치적인 행위가 꼭 뭐 이득을 따져보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 대표를 뭐 겸임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당내의 반발 혹은 뭐 이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의 말, 네.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네. 행동과의 일치성이 수반되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해요. 저거는. 그렇게 되면 늘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도 당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뭐 당을 이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하지만 예. 당을 제가 숱하게 경험해봤지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못해요. 더 민주적이지 않아요. 당을 움직이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덜 민주적인 방식으로 더 운영을 한다. 비민주적인 방식이 비민주적인 가깝다. 거죠. 예. 아니 근데 뭐 일각에 의하면 뭐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회의야 뭐 일주일에 2번 정례적으로 열리는 거니까 하겠죠. 말들을 하니까 말을 써주고 하니까. 네네. 그 이제 뭐 TV에 나와야 되고 뉴스에 나오니까 하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정치도자라고 하는 게 뭐 정당을 이끌든 어떤 조직을 이끈다고 하는 것은 네. 조직을 통해서 하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목표라는 게 뭐 단기간으로는 선거에 이기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네.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 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대비를 해주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하고 지금 연관시키려면 그렇죠. 사과를 하냐 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사과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정치 지도자가 그냥 사과해서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사과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뭐 책임이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네.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그렇죠.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야 국민의 삶도 변하고 우리 정치 지형도 변하고 그래서 국가가 변하는 거잖아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감정적으로 난 용어 중에서 간절히 사과한다는 표현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예. 그냥 뭐 사과한다고 하든지 예. 아니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하든지 뭐 하는 거죠. 네. 간절히 사과하는 건 어떤 사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간절히 사과하면 뭐예요? 그 간절함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행동이죠. 예. 네. 간절함은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건데 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거는 그냥 뭐 본인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뭐 한 일 치른 거죠. 그냥 뭐 신문에 언론에 한번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정치감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뭐 그냥 듣기로는 뭐 마치 뭐 정치 구단침 되는 거로 이렇게 뭐 회자가 됐었는데 요즘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고 있더라면 야, 저 양반 감 많이 떨어졌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 감각도 감각이지만 본질적으로 저분이 추구하는 게 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죠. 저분이 뭘 추구하고 계실까? 정말 누구 말대로 에브리데이 그냥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역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걸 그냥 소풍난 것처럼 즐기신 것인지 네네. 아니면 뭐 진짜 다른 뭐 엄청난 무슨 뭐 대통합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전자 쪽이라면 참 불행한 거죠. 저분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네네. 뭐 야당이나 뭐 그 보수 지지층으로서는 좀 불행한 거죠. 그러면 저분의 그냥 셀프 만족을 위해서 그 거대한 그 열망과 집단들이 그냥 그 밑에서 그냥 바보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조금 그 행동으로서 그 책임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름의 정치적 이득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과연 이런 메시지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뭐 지금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면 과거 친이 친박에 묶여서
정치적인 이해를 봤으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는 옳지 않다. 뭐 이런 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뭐 지금 그건 못하죠. 예. 못하죠. 예, 그건 못하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오세훈, 나경원 뭐 이분들은 뭐 이분들도 뭐 친이 쪽에 가까웠던 분들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 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네, 자유로울 근데 수 그걸 이제 없죠. 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네네. 속죄를 하는 네. 건데 그런 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대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예, 예를 들어서 김무성. 네. 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저걸 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짐 싸서 저기 부산 가겠습니다. 부산 가면 안 되는구나. 또 정계 재보선거 은퇴한다. 있으니까 그냥 여의도 그냥 트럼프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그냥 안 나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몇 놈들 데리고 이 새끼들 데리고 이놈들도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면 뭐 친박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나름대로 참 엄청나게 파급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어차피 좋은 카드긴 해요. 좋은 카드긴 해요, 이게. 사과하는 자체가. 네, 사과하는 자체는 네. 좋은 카드인데 누가 어떻게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뭘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국면에서 네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제 힘으로 뻗팅기고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각박하고. 네네. 근데 그래 좀 저놈이 믿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결국은 저렇게 해주는구나.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좀 그래도 좀 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건 한 번 정도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좀 이렇게 막힌 가슴을 좀 풀어주는 것. 그런 그렇죠. 걸 할 때 국민들이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응어리진 네. 어떤 그런 걸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가장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네. 근데 김무성은 지금 차기 대선 주자를 만들겠다, 킹메이커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지 결국 끝을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유종애미. 예.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조지훈 선생님의 지조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지조. 예, 지조론. 네네. 거기서 조지훈 선생님이 이걸 뭐 좀 빗대서 거기서 비유를 하는데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 거기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표현돼 있지만 네네. 제가 완화시켜서 표현하면 술집에 평상시에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네. 적절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로서 충실하게 한평생을 마감했다면 그 지조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 젊었을 때 정숙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네네. 점점 뒤로 갈수록 삶을 어지럽게 살면 그건 지조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게 마무리를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그 고쳐나가는 것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 공자가 말하는 것 똑같죠. 진짜 잘못하는 것은 잘못을 알고서도 안 고치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잘못은 알면 고치면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죄라고 하는 거는 잘못을 알았으면 고치고 네네. 그 고치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잘못을 알고서도 안 고쳐. 예. 그리고는 말로는 고쳤다 그래. 그거는 더 나쁜 짓이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어른이라면 김무성 이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분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거를 평생 해오지 않은 분이세요. 평생 참모용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스타일들은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 거 안 해요. 조직적이고 뭐 이런 걸 안 한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내가 멋있으면 되지 뭐. 제가 리더형이면 당연히 김무성이라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너도 영웅되고 나도 영웅되고 당도 좋고 한번 하자. 이럴 수 있죠. 예. 뭐 그런 일은 뭐 불가능해 보이네요. 두 사람이 다 참모형이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둘 다 리더형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김무성이라는 사람도 리더형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에 리더형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기 희생을 하거나 뭐 한번 다 걸기 해서 한판 뭐 승부수를 벌인다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유승민 양반도 참모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참 기본적으로.
리더형이 없는 거예요. 리더형이. 네. 그나마, 유승민 말씀하시니까 그 서울시장 뭐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장 후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 쭉 한번 볼까요? 그 나경원, 오세훈, 그다음에 홍정욱, 그다음에 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해훈 전 의원,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 그다음에 강남구청장 했던 박출인가? 아니 누구지? 전직 강남구청장 출마 선언했던 사람. 그다음에 뭐 김선동 의원 출마 선언하고. 예, 김선동 전 의원. 그다음에 저기 뭐 어디야 송파인가? 어딘가 그 김근식 그 위원장도. 김근식 위원장도 뭐 조만간 뭐 출마 선언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만한 게 유승민이 출마할지 여부인가요?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뛰어들면 판 자체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그 뛰어들면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오세훈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본인은 나경원급으로 이제 가니까. 근데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달라요. 이게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게 특히 여권에서 평가가 좀 달라요. 여권에서. 여권에서는 근데 그 의도적인 전략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권에서 계속 흘려요. 지금 유승민이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그거 뭐 유승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권에서는 계속 유승민을 흘리고 있어요. 유승민이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기본적으로. 아마 유승민이 나오면 40대 50대가 반응할 거라고. 특히 40대가. 40대, 특히 50대가 40대가 반응할 거라고요. 그러면 유승민이 나오면. 그거는 뭐 의미 있는 분석일 수는 있겠네요.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하면서 여권에 있는 인사들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어디서 났던데 민변에 민변에 누가 유승민 나오면 처음으로 저쪽 찍는다고 서울시장에 그런 기사가 하나 났던데. 그런데 이 유승민에 대한 뭐 보수 우파 진영의 또 비토가 또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번에 윤석열 현상에서도 드러났듯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열망이 점점 이렇게 갔을 때 갈아탈 건지 안 탈 건지 이걸 판단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면 어차피 보수 우파 단일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길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갈 거냐. 이제 여론은 아마 높게 나올 거라고 봐요. 1대1 구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선 장관하고 오세훈, 후보죠? 나경원 이런 사람들 1대1 구도로 붙이면 아마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누가 압도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유승민은 서울에서는 새로운 인물이니까. 그렇죠.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달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세훈,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흠결 같은 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탄핵에 대한 가장 큰 흠결은 탄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부적인 거잖아요. 박근혜와 충돌했던 그런 추억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세훈,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흠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지금 뭐 여권의 1등인 박영선하고 1대1 구도로 붙이면 아마 가장 유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고 조금 더 지켜보시죠. 본인은 뭐 극구 안 한다고 뭐 메시지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으로 바로 가겠다, 직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으로 급선회할지. 그 홍정욱 같은 경우도 신선한데 홍정욱 전 의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판을 그쪽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아직 뭐 홍정욱 의원 본인이 뭐 타이밍을 아직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은 한 번 승부잖아요. 그렇죠. 홍정욱 의원은 한 번 승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에서 뭐 깨지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서울시장에서 누가 이겨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그냥 다이렉트로 김세현처럼 그렇게 가는 거를 기다리는 건지 뭐 당에서는 계속 추라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쪽 라인에선가. 뭐 거기도 그렇고 뭐 요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저기 이제 외부 외곽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그 조언을 많이 듣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정욱 얘기도 나오고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판을
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후보를 내겠다. 그게 더 선거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본다면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게 뭐 시간상으로 이제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도 뭐 유승민 카드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올라 태우는 거잖아요. 네네. 홍정욱이나 뭐 김동연 근데 현실적으로 오세훈하고 나경원 두 사람은 당협위원장들부터 서울시에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결국 경선을 치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당연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네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달라요. 서울시에 조직이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예. 왜 그 소위 얘기해서 지상욱부터 시작해서 바른당 출신들이 그러네요. 이제 그다음에 청년 조직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대선도 예. 치렀으니까. 네. 그게 있잖아요. 서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하고도 경쟁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다른 거죠. 야, 근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은 도박인데요. 그렇게 해서 당내 경선에서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세훈 나경원의 인지도가 또 어차피 만만치 도박이에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 선거를 웬만한 사람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냐 없나를 지금 가늠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네. 속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를 지면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는. 예. 그다음에 뭐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건 뭐 그러니까 대선이 난망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대선은 기대 난망이죠. 서울시장 선거를 졌는데 어떻게 대선 뭐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바로 휩쓸러 가는 건데. 네네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다시 40% 이상을 뭐 치고 올라가는 거고, 치고 그다음에 올라가죠. 네. 이재명이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여권에 있는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 뭐 이쪽에 있는 주자들이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당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선거를 치르나 마나. 그래서 되겠네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대통령 선거처럼 치러야 된다. 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되는 사람이 사실 당을 넘겨받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당을 넘겨받아서 당을 이끌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본인이. 예.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은 출마가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예. 그렇죠. 아마 초선 의원이나 뭐 새로운 사람이 당선되지 않은 이상 네네.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 뭐 할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렇죠. 서울시장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유승민이 바깥에 있는 유승민이 뜬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기대치가 달라져요, 기대치가. 옛날에 박원순한테 기대치가 몰려갔듯이 네네. 달라진다. 박원순이 서울시장 됐을 때 그랬지. 박원순한테도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쪽에서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 올 때 지지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박원순한테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박원순이 늘 그냥 대통령 후보의 당시의 야권 민주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점점 이제 빠지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유승민 의원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진짜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러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 요거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이 뭐 여기 문재인 정권을 태동시키는 데 있어서 나름 기여하신 분 아닙니까?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했으면, 그러면 그 답례 차원에서 문재인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면을 하겠노라 하든지 뭐 이런 절차 말이죠. 아닌가요? 네.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네. 야, 너무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게 그 정도 그러니까 때려잡아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으면, 그러면 다시 순리대로 해서 뭐 대타협, 뭐 통합, 뭐 이런 명분으로라도 두 분 영어의 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은 이제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뭐 엄청난 철학이나 원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복수로 시작되고, 그 복수라고 하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자기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속죄해야 될 일을 남을 대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렇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있어서 책임이 많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마지막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그 당시 정무수석 때 벌어진 일이고 비서실장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했죠. 네. 민정수석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거를 다
전 정권에 들고 씌우는 거죠. 남한테 그걸 갖다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면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렇게 낭만적이지, 제가 늘 말씀드린 좌파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 아주 지독하군요. 좌파는 예술과 음악도 다 이념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술이 그 예술입니까, 그게? 이념이지? 그렇죠. 네, 벽화 같은 거 보세요. 그걸 본인들은 뭐 민중예술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앞에 자를 그냥 민중이죠, 민중, 그거는. 무슨 민중인가요, 그러면? 예술이 아니죠, 그거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그냥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조금 후속 조치가 있기를, 아니면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치권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걸 해야 한다라고 봤는데, 네, 지금 상황은 뭐 그런 걸 기대하기가 참 난망하다, 기대 난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재보궐선거 전까지니까 이제 한 3개월 남짓, 뭐 4개월이 채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사과라도 하나 건졌으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좀 어른으로서 할 일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본인 스스로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사과 자체가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책임에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사과한다.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뭐 정치인이, 그것도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저 정도 그 퍼포먼스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 이득,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냥 어떤 모양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프로님 말씀 따라 그냥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해치우자, 뭐 이런 개념으로 했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리자면 네.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추미애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추미애 당시 당대표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 그때부터 비대위원장인가 뭐 했었나 할 때 삼보일배를 해서 삼보일배. 아, 사과한다고 해갖고 맞습니다. 예. 삼보일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차원이 달라. 클래스가 다르네. 네,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도 선거에서 졌어요. 선거 때 삼보일배를 했는데, 그래도 선거 때 지긴 했지만, 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생각해보면. 예. 아휴. 맞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네, 별 성과 없이 또 파장 없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뉴스 설명을 전하면서, 네, 여의도 2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장경상 프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